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찍 후다닥 해가지고 빨리 좀 끝내기로 하고요. 대신 엑기스 이야기할 건 다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질질 끌려갈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을 한번 복귀해보고요.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운동생리학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몇 가지 전제를 했을 거예요. 운동생리학의 역사를 보면 찾기도 쉽진 않지만 사실 운동생리학의 역사를 이렇게 찾으면 굉장히 이렇게 파편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다 보다 보면 너무 양도 많고 등장하는 인물도 많고 시대도 많고 뭐 장비, 기술, 기계, 연구 방법, 결과 너무 복잡한데 그거를 쭉 뽑아서 운동생리학만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두세 개로 요약이 돼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몇 사람이 드러나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크로 얘기를 했고, 크로는 어떻게 산소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고 근육에 공급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화학적인, 생화학적인, 물리적인 방법을 다 세팅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힐이라는 사람을 들었는데, 이거 A.V. 힐은 어떻게 근육이 대사를 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뿐만 아니라 무산소성 대사도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열을 낸다라는 것도 밝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A.V. 힐은 근육의 구조,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밝힌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할데인하고 또 얘기를 했죠. 할데인하고 누구예요? 예. 누구죠? 네, 누구든. 예.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벤틸레이션이 일어나는지,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호흡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소를 발견한 이후에 우리가 산소를 어떻게 들이마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혈액을 통해서 운반돼서 근육까지 가는지, 그리고 근육에서 어떻게 산소를 이용해서 대사가 되고 열을 내서 근육이 움직이는 것까지를 전반적으로 딱 1920년대 세팅을 딱 한 겁니다. 물론 이거 위에도 굉장히 많은 생리학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는 제가 제거해버리고 그 얘기만 했죠. 그리고 BO2 max라는 것을 얘기했고, 산소 섭취량을 얘기했고, 락테이트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계속 붙을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우리 인체 반응 몇 가지, 거의 7, 80%를 다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 기능, 호흡 기능, 근육의 기능, 순환 기능을 여기서 다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기로 하고요. 거기서부터 또 100% 완벽하게 매치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 권장량 또는 운동 가이드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게 어디로 갈까를 한번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질문은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4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실 거예요. 많이 보셨죠? 7330 몰라? 모르면 큰일 나요. 예. 지금부터 알아야 돼요. 예. 혹시 우리 여기 체육계열뿐만 아니라 타학과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7330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홍보하는 4개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여러분 뉴스에서도 보고, 뉴스가 아니다. 라디오에서도 가끔 나오고 TV에서도 나오고 유명 연예인들이 뛰면서 7330 막 이래요.
이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얘기하는 운동 가이드라인 또는 권장량입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일 한 번에 30분 운동하세요 입니다. 이게 7330이죠. 이제 알았죠? 예.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질문은 이렇게 나와요. 딱 질문이 나오죠. 왜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정도 최소한 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겠죠. 아마 이것을 더 원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운동할 때 1시간도 운동할 거예요. 뭐 그건 여러분 마음이겠지만 최소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로 한 번에 30분이면 일주일이면 몇 분 하는 거죠? 3, 3, 9, 90분 하는 거네요. 그죠? 이 정도면 충분할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7330이 어디서부터 유래했을까를 지금부터 다시 우리는 뒤로 시간을 밀어서 처음부터 운동 가이드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것이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엑기스만 얘기해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잘 들으시고 딱 눈으로만 보세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쭉 보시면 여러분들은 엑스퍼트가 됩니다. 전문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거나 잘 모르거나 제가 강의를 드리는 내용만큼 사람들이 분석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흐름만 이해하고 그 배경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운동 권장량 또는 운동 가이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만들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대충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제 말 틀리잖아요. 이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입니다. 배경,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왜 그렇게 만들었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죄송하게도 또 역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역사를 계속 울거대는 것은 그 출처를 알고 배경을 알아야 그 이유를 알아야 앞으로 갈 방향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역사적 몇 개의 사실은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 것들이고요. 어디 가서 뭐 책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고 이것을 외워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2개의 라인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1920년 노벨상을 타신 크로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거기다 써놓으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혈액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혈관이 근육에 배치되어 있어서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지 산소는 어떻게 운반되는지를 밝혀놓고 노벨상을 탔습니다. 운동에서 혈액의 움직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1922년입니다. A.B. 힐. 이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기계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 원리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하면 근육에 열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의 대사는 산소 없이도 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볼리즘의 새로운 영역을 완전히 창문을 열어버린 거죠.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산소 없이는 안 돼! 이랬는데 이제 AB힐은 야 무산소로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유 봅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AB힐은 실험을 보통 그 자기 코넬 대학의 운동장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쥐새끼 근육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실험했는데 운동하니까 열이 났는데 이것이 인간한테도 적용될까? 인간도 정말로 똑같이 반응이 나타날까? 가만히 있어봐. 쥐도 포유류고 우리도 인간도 포유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덩어리가 크고 인간을 총체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봐서 운동을 시키면 그만큼의 그 산소의 섭취량이 나오고 그만큼의 열이 발생될까를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실험해보고 싶었죠.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은 운동생리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육의 에너지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와 방법과 결과물들은 굉장히 운동생리학에 영향을 많이 주고 인간 실험이라는 것에 아주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여러분 저거 가끔 들으시죠? 나치의 홀로코스트. 일본 아이들이 저기 중국에서 731 부대인가 뭐냐 뭐 그런 것들이죠. 인간 실험하는 거. 왜 그때 실험했는지 아세요? 다 이런 영향이에요. 일종의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30년, 40년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이 한쪽으로는 뭐 지금 현재로는 뭐 연구 윤리에 의해서는 전혀 되지 않을 그런 연구들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죠. 뭐 꼭 그 군사적인 목적이나 뭐 포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실험한 것뿐만 아니라 약간은 보편적인 그 일상의 실험실에서도 사람을 대상으로는 뭐 잔인하다는 표현보다는 매우 모질게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상황으로서 데이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죠. 뭐 지금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들인데 여하튼 그런 시대적 배경들이 사실 있었던 겁니다. 산소를 쓰네, 사람들이 대사를 하네, 힘을 쓰네, 열을 내네, 궁금하네,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이러면서 모두가 달려드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그거와 연결돼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버드 퍼티그 랩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 인류 역사상에서는 가장 획기적인 또 하나의 그룹이 모여서 인간을 육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실험해 보자라는 인간 대상 실험을 했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잔인하게 했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했고요. 여기서 한 실험들이 뭐 전혀 지금 현재도 어떤 뭐 연구윤리나 이런 거에 걸릴 정도의 아주 힘든 것들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총장이 바뀌면서 싹 정리됐죠. 그래서 19년, 21년 만에 하버드 퍼티그 랩은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1900년대 초중반에 제국주의들이 만연하면서 각국이 자기 민족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게 몇 가지가 또 있죠. 첫 번째는 탐험. 누가 먼저 어디 가느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 막강해, 우리가 더 운동 잘해, 우리가 더 똑똑해, 우리가 더 우월해 이런 걸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능력을 알아야 됐죠. 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쟁과 스포츠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전쟁도 끝났고 그리고 올림픽도 어느 정도 운동선수의 기능을 아는 다음에 오케이 알았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 인간 대상 연구는 조금씩 피트니스, 건강, 지금 현재는 예방 이렇게 흘러오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정보들은 이미 1900년대 초반부터 쌓여왔고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했고 이제부터는 이 정보를 어떻게 현장에서 써먹느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다 제가 걸어놓은 이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뭐 외우시려면 외우세요. 중요한 거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그래서 정확하게 뭐 몇 년대에 어떤 연구가 일어났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1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어떤 사회문화적 정치적 환경이 변했느냐 그리고 과학은 어떻게 변했느냐 그리고 사회와 과학이 어떻게 매칭돼서 어떠한 연구를 필요로 했느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1900년대 초에 우리가 산소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몸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때는 매우 실험실 단위였고요. 매우 몇 명의 연구자, 과학자에 의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연구 방법이나 연구 장비도 지들이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했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전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군사들을 보내려고 하면 이 병사들이 어느 정도에 먹어야 되는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때 영양학 다 발전한 겁니다. 그때 전쟁에서 군사 그러니까 밀리터리 메디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군사 과학이죠. 어떻게 파병해야 되느냐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어떻게 적응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느냐는 모두 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루어진 정보들입니다. 물론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올림픽 나가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잘해.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 방법론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거 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즘도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보는 도핑 물질의 8, 90%는 모두 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이제는 단순하게 실험실에서 정보를 뽑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 써먹고 스포츠에 써먹고 등등등에 써먹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도 굉장히 사회적 요구지만 한계적인 장비와 시설과 연구자들이 했고요. 이건 여전히 일반 사람들한테 파장을 넘기는 그러한 연구의 정보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 쓰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고 스포츠도 대충 끝났네, 전쟁도 끝났네, 이제 뭐 소련도 없어지고, 지금 러시아지만 예전에 소련이었죠. 이제 뭐 대탕도 됐네, 뭐 등등등 했어요.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조금씩 이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야, 운동하면 좀 건강해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운동하는 방법, 운동의 기술, 운동에 대한 연구 등등등이 파생됩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혼자 과학이라는 건 자기 혼자 발달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환경과 요구사항과 그리고 얼마만큼 과학적 지식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이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대충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실험실에서, 그 다음에는 특정한 특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인들을 대중을 위한 방식으로 과학은 흘러간다. 사실 운동과학은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연구의 변천을 잠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그리고 사용이 됐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1900년대 초에는 실험실 연구가 대부분이었고요. 이때는 사회적 대변혁이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뭐 산소 발견, 화학의 발전, 뭐 기술의 발전 등등등, 전기, 뭐 그때 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발견이 된 거니까요. 등등등. 그래서 화학, 수학, 물리학 등을 이용해서 과학의 이론에 대한 정립이 그때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개인기에 의존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이 정보들은 특수 목적에 쓰였고요. 보통 군사 또는 운동선수에 쓰였고요. 특정 대상, 특히 말해서 군인이나 병사나 운동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1900년대 중반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래서 연구 장비도 그때 많이 만들어지고요. 기술과 장비가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연구 방법 등등등 모든 것들이 아주 보편화됩니다. 일반화되고요. 누구나 거의 연구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너무 이제 광범위해졌죠. 심지어는 지금 어린이, 노인, 뭐 병약자, 질환자, 뭐 재활 등등등까지 이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연구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었으면 뭐 장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다가 현장으로 가다가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근육세포를 연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선수나 군인을 연구를 하고요. 이제는 연구 대상이 모든 대상으로 확장됩니다. 연구가 개인 능력에 따랐다면 이제 장비와 설문지 통계에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AI가 그것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해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운동 가이드라인하고 운동 레코멘데이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한 번씩 다시 이쪽으로 플립플랍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번씩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만 파란 이렇게 링크가 걸려있는 두 개만 보세요. 54년하고 68년 두 개입니다. 1954년은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줄여서 ACSM이라고 하고요. 미국 스포츠 의학회입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가 1954년에 발족합니다. 아마도 지겹게 들을 단어예요. ACSM. 그리고 1968년에 키니스 쿠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단어를 하나 만들죠. 에어로빅스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에어로빅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단어도 만들었죠. 에어로빅. 에어로가 공기란 말이죠. 빅이란 말이 무슨 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기화 이런 말이죠. 산소화 이런 말입니다. 에어로빅. 일시는 기억하세요? 54년, 68년은. 그러면 언제부터 운동 가이드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점부터 갑니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운동이 사람의 체력을 향상시키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일반인들한테 보편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동이나 트레이닝은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 또는 군사, 병사, 이 정도로 갔죠. 개인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질이 되고 체구성을 변화시키는 정도까지는 이해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방법으로서, 목표로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흩어진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1950년대 중반, 1955년 정도 될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해요. 대통령이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청와대나 지금 용산이지만 사회 각계 인사들을 불러다가 뭐 만찬 한번 하면서 그쪽 문화 쪽은 어떠세요? 요즘 문제가 뭐 없으세요? 요즘 상인들은 뭐 어떠세요? 경제가 어때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사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에 이제 초대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면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닥터 한스 크라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세요. 이분은 의사인데 대통령을 1955년에 만나기 전인 2년 전에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논문이 제목이 Muscular Fitness and Health라는 논문을 썼죠. 지금 저 옆에 JAAHPER이라고 쓴 거는 미국 체육학회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몇 명의 어린이들을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를 논문을 미국 체육학회지에 냈죠. 그리고 2년 후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만찬 자리에 초대돼서 있다가 닥터 한스 크라우스 씨 어떻게 무슨 혹시 아이들의 무슨 건강이 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같이 동석했던 사람이 미스 바니 프루던입니다. 바니 프루던. 이 사람은 인터넷 들으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일종의 1950년대의 일종의 피트니스 셀럽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셀럽하고 같이 와서 체력, 운동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죠. 마이크를 갖다 줬습니다. 어떠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때 이 두 분이 특히 닥터 크라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요, 미국 아이들하고 유럽 아이들하고 피트니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6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미국 아이들이 현저하게 약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거기 있던 모든 초대받은 사람하고 대통령이 휙 돌았죠. 뭐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6개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는 거겠죠. 윗몸 일으키기 다리 펴고, 윗몸 일으키기 다리 굽히고, 그리고 엎드려서 다리 뒤로 체후굴이라고 그러나요? 다리 빼는 거. 그리고 유연성이죠.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리고 이게 체후굴인가? 앞으로 굽히기. 등등등 6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6가지를 했더니 6종의 테스트 중에서 미국 아이들이 6개 중에 하나 이상 못하는 애들이 57.9%이고 유럽 아이들은 8.2%밖에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등등등 유연성 테스트를 했더니 미국 아이들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근력 테스트 했더니 훨씬 떨어져요.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놀라죠. 거기 있던 모든 청중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라는 스포츠 잡지에 1955년 8월 15일 날 기사로 납니다. 대통령을 놀라게 한 사실. 뭐 이렇게. 제목이 뭐죠? The report that shocked the president.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주위 사람들하고 그 강요들하고 아이젠하워가 뭘 했을까요? 네, 바로 야, 그럴 순 없지. 우리가 2차 대전도 이겼는데 우리 미국이 어디 유럽 애들보다 약해. 그럴 순 없어. 우리가 아이들의 체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위원회의 이름은 President's Council on Physical Fitness 였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뒤에다가 스포츠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생겼을 때는 The President's Council of Physical Fitness 였고 지금은 and 스포츠까지 들어가 있죠. 당시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부통령은 리처드 닉슨이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보이는 사람이 리처드 닉슨이고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물러나고 나서 그리고 처음에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미국 어린이들의 체력을 위해서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이젠하워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JFK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죠. 존 F. 케네디는 이 피지컬 피트니스를 전 연령으로 다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책자처럼 얇아요. 한 페이지가 한 20페이지나 되나? 얇은 일종의 거의 책자라기보다 리플렛이죠. 리플렛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뿌립니다. 그게 1963년입니다. 자, 1963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대통령 직속 체력위원회 이렇게 돼. 체력 및 스포츠위원회 이렇게 돼야겠죠. 예. 이게 몇 년에 생겼다고요? 1955년. 자, 방금 전에 아까 슬라이드에서 ACSM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954년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전후로 해서 이 체력 운동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서 닥터 한스 크라우스가 이야기를 대통령 만찬자리에서 했고 대통령은 그것을 이해를 했고 그렇다고 한 사람이 말했다고 이 위원회를 만들 수는 없죠.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운동이 필요하고 체력이 중요하다. 체력이 국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트니스 카운슬을 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뒤로 다시 이쪽 앞쪽으로 빠져나올게요. 자, 그러면 운동이 본격적으로 언제 제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제안한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뭐 이것도 줄임말해서 AHA입니다. 미국 의사협회예요. American Heart Association. 죄송합니다. American Heart Association은 미국 의사협회가 아니죠. 미국 심장협회죠. American Heart Association. 미국 심장협회 AHA가 처음으로 책자를 냅니다. 여기 책자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제목을 보시면 Exercise Testing and Training of Healthy Adults입니다. 직역해 볼까요? 건강한 성인을 위한 운동 테스팅과 트레이닝입니다. 이걸 심장협회에서 왜 만들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것의 업버전을 만듭니다. 1975년에 또 다른 책자를 하나 만들어요. Exercise Testing and Training of Individuals with Heart Disease or at High Risk for its Development. 그러니까 성인의 심장질환 또는 심장질환 발현의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을 위한 운동 테스팅과 트레이닝입니다. 자, 글자로만 보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글자로만 보면. 네, 의사들이니까. 미국 심장협회는 의사들의 모임이니까.
여기서는 의사들이 이미 운동을 평가의 방법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아파요. 근데 언제 아프세요? 아, 뛰기만 하면 숨이 차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운동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겠습니까? 운동을 시켜봐야죠. 운동할 때 숨이 차대는데. 그럼 운동하지 않고 가만 놔둬서 자, 그러면 숨 차보세요 하면 숨이 찰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려면 운동 테스팅하는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어야겠죠. 그 가이드를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1970년 초에 만듭니다. 이 이전에는 전 세계 어디서도 운동이라는 것을 체력 평가, 건강 평가의 그 어떤 것으로서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있죠. 그런데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가이드나 방법을, 프로토콜을 제시한 기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정부가 국민의 체력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 본다면 이것은 본격적으로 운동을 테스팅하는 프로토콜로 위치시켜놓는 그러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제가 미국 스포츠의학회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미국 스포츠의학회는 195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75년이면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이 두 번째 버전을 만들 때죠. 그렇죠? 두 번째 버전을 만들 때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버전이 버전은 아니죠. 왜냐하면 앞에 거는 72년은 건강한 사람이고 75년은 심장 문제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ACSM은 75년에 자신들의 첫 책을 만듭니다. 희귀본 제가 가지고 있죠. 딱 요만했습니다. 1버전입니다. 딱 1버전. 1975년에 했죠. 정 나올 것 같은데? 3버전입니다. 86년. 제가 처음에 미국 간 해입니다. 그때 바로 제가 요걸 2버전은 제가 없어요. 3버전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96년에 4버전을 삽니다. 두께가 확 달라집니다. 20년 만에 75년, 86년, 96년. 지금은 11버전입니다. 제가 한국판으로 가져왔죠. 이제는 다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얼만큼 두꺼워졌는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도 운동 처방 또는 트레이닝 등등등 모든 프로토콜을 진행할 때 실험하거나 평가하거나 진단하거나 운동 처방할 때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스탠다드 바이블입니다. 11권이 지금 이렇게 나왔죠. 지금 번역이 다 돼서요. 이것이 운동 가이드 평가 방법의 바이블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테스팅 방법과 지침이고요. 자, 제가 다시 영어를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부터 영어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영어를. exercise라는 단어 있고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팅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있죠. 이 단어 잘 보세요. 자, 요건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제가 ACSM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스 있죠. Graded Exercise Testing입니다. 여기도 엑서사이즈고 트레이닝이죠. Graded는 점진적 운동과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Exercise Prescrip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여기다 7330 걸어놨는데 그거는 여기 있을까요? 사실은 뭐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American Heart Association이나 또는 ACSM이 가이드라인 주는 이거는 전문가가 운동을 평가하고 테스트하고 진단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운동 처방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은 운동 처방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7330 같은 그런 스토리는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1978년 처음으로 ACSM은 미국 스포츠 의학회는 처음으로 권장사항을 만듭니다. 권장사항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978년 ACSM은 처음으로 냅니다. The recommended quantity and quality of exercise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fitness 뭐냐? 안 보여. Fitness in healthy adults 맞아요? 예,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예. 직역할게요. 직역. 그리고 단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엑스포트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단어를 잘 보세요. 건강한 성인의 체력 발달과 유지를 위한 운동 권장 양과 질. 자, 이거 잘 보시면요. 건강한 성인입니다. 여기는 1도 어린이 질환자 노인 없어요. 건강한 성인이고요. 피트니스입니다. 건강 이런 거 없어요. 다 체력입니다. 그럼 그들을 위한 양과 질의 권장 양입니다. 굉장히 협소하죠. 굉장히 협소해요. 나중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이거는 확장될 겁니다. 근데 처음의 시작점은 매우 작습니다. 건강한 성인을 위한 그들의 체력을 만들어주고 유지하기 위한 운동의 양과 질의 권장사항, 권장량 정도 되죠. 그리고 이때 1978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운동 처방을 들었던 학생은 알겠지만 또 관심 있으면 많이 알겠지만 FITT라는 단어를 씁니다. FIT. F는 frequency, I는 intensity, T는 뭐 나중에 바뀌었어요. 당시에는 duration이라고 썼습니다. duration이면 운동 지속 시간을 얘기하죠. 지금은 time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T로 쓰고요. 마지막에는 type, 그러니까 운동의 유형. 그래서 운동을 처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4개를 그냥 FITT 이래야 됩니다. FIT 이래서 운동 처방의 4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운동 강도, 운동 시간, 운동 유형, 뭐지? 잠깐만. 운동 빈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딱 FITT입니다. 여러분 운동 처방 받으면 무조건 이걸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ACSM은 처음으로 전 세계 처음으로 1978년에 운동 권장량, 가이드가 아닙니다. 권장량입니다. 정확하게 양을 프리스크라이브 해주는 거예요. 진단해주고 처방해주는 겁니다.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frequency, 일주일에 3에서 5일 쓸 거예요. 일주일에서 3에서 5일. 강도는 어떻게 할까요? 네,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할 겁니다.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90%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강도입니다. 여기서 트레이닝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단어 쳐다보세요. 단어. 트레이닝 강도고요. 세 번째 듀레이션은 지금은 타임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15분에서 60분 한 번 트레이닝 할 때라고 적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운동입니까? 했을 때는 리드미카란 큰 근육을 쓰는 유산소성 운동 이렇게 갑니다. 그게 뭔데요? 네, 달리기, 러닝, 조깅 안 보이지만 워킹, 하이킹, 스위밍, 스케이팅, 바이사이클링, 로잉, 크로스컨트리 스키잉, and rope skipping. rope skipping은 줄넘기예요. 이게 78년 버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몇 개 찝어 드릴게요. frequency of exercise training. 운동 훈련의 빈도는 일주일에 3에서 5.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 90에 해당하는 트레이닝 강도. 그리고 트레이닝의 세션은 15분에서 60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에어로빅, 큰 근육군, 리드미컬 운동. 그리고 그 예를 써놓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무슨 냄새를 맡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CSM이라는 의사하고 과학자하고 연구자하고 피트니스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이 미국 국민들이요 이렇게 운동하세요 이러기 위해서 좋습니다라고 딱 하면서 레코멘데이션 했는데, 레코멘데이션의 색깔은 뭐죠? 피트니스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레코멘데이션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레코멘데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했을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 없이 얘기할까요? 못하죠. 전문가들인데.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 결과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1970년대입니다. 자, 그렇게 탄탄한 연구의 결과들은 언제 이루어졌고 누가 대상이었을까요? 군인들이나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러니 이 레코멘데이션은 병자를 위한, 어린이를 위한, 노인을 위한, 여성을 위한 레코멘데이션이 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구 결과를 근간으로 하되, 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모아놓은 3, 40년, 4, 50년 모아놓은 거는 군인들하고 운동선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아까 다시 플립플랍 한다고 했으니 여기 한번 보시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물론 여기서 만든 시기는 제가 임의적으로 적어놓은 거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군인에 대한 연구 있고요. 지금도 운동선수에 대한 연구 있고요. 지금도 G 연구는 있죠. 그러나 메이저의 역사에서 과학의 흐름에서 어떤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관찰하면 이 흐름은 바로 그 78년에 레코멘데이션을 만들 때까지는 이미 운동선수와 군사에 대한 실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또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있죠.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딱 박아놓습니다. 에어로빅 운동. 그래서 여기 운동의 종류를 보세요. 어떤 운동들인가. 운동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잖아요. 뛰고, 달리고, 뭐 스키 타고, 뭐 스위밍하고, 뭐 등등등등. 전부 다 운동선수가 하는 겁니다. 왜? 그때는 데이터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거 78년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제 놀래기 시작해요. 이거 정말 돼? 맞아? 이러죠. 해봐야지. 정말이야? 내가 피트니스를 성취하고 움직이고 매일 하면 나는 건강해지는 거야? 저 정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제가 다시 이 레코멘데이션을, 혹시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지금 맥시멈으로 최소한으로 한번 가보죠.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15분, 60% 이상이면 중강도 이상인데 빡시게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90분, 그리고 운동 강도가 중상강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트레드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12km 딱 걸어놓고 1시간 반을 계속 뛰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5번 하세요. 어떨까요? 따라할 수 있어요? 나 못해. 근데 왜 이렇게 레코멘데이션을 만들었을까요? 네, 운동선수가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그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힐로 넘어갑시다. 힐로 넘어가면, 힐은 왜 운동선수를 썼을까요? 제가 설명드렸죠. 왜? 운동을 시키면 그 운동을 받아줄 육체였어야 합니다. 그러니 실험을 하려면 실험을 받아줄 몸이었어야 돼요. 그러니 군사, 병사와 그 다음에 운동선수는 그걸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다가 써놓는 거는 전부 다 운동선수 배경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해보니까 죽겠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아무도 못해. 이거 운동선수밖에 못해.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조금씩, 그리고 이미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전반, 그리고 보통 사람의 피트니스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하나, 둘씩 늘어갑니다. 자, 그러면 ACSM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잠깐만. 우리가 그때 레코멘데이션을 만들 때는 그때 가지고 있던 증거는 요거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지난 우리가 78년에 만들어 놓고 계속 10여 년 보니까 20년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가 보이니까 어린이도 효과가 있고 여자도 효과 있고 노인도 효과 있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하죠. 업 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업 버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사람들이 갈수록 비만해지고 미국 사람들이 갈수록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요. 의사들은 긴장하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운동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시켰죠.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시키고 운동을 ACSM이 만든 가이드라인에 써보려고 했죠. 안 먹혀.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이것들을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틉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끌고 나오죠. 여기다가 그걸 대비로 해서 적어 드릴게요. exercise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른 단어를 끄집어냅니다.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으로 끄집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운동하세요. 건강해졌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 운동하셔야 되고 트레이닝 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5번씩 해야 되고 한 번에 90분 뛰어야 돼요. 저 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안 해요. 퍼블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살살살 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빡세게 해도 돼. 약하게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조금만 해도 돼. 평소에 움직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ACSM은 다시 두 번째 레코멘데이션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1978년에 냈던 레코멘데이션을 13년 만에 12년 만에 업버전을 만들죠. 자, 그 업버전된 레코멘데이션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보세요. The recommended quantity and quality of exercise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여기서 똑같아요. 근데 fitness가 cardio, respiratory and muscular 뭐예요? muscular strength? 헬스 애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나도 까먹었어. 예. 그 피트니스라는 단어를 싹 cardio, respiratory and muscular strength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78년에는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피트니스만 들어갔다가 사실 그 안에 들어보면 피트니스뿐만 아니라 피트니스가 에어로빅 피트니스하고 플렉시빌리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다가 90년 버전에는 두 개로 피트니스를 두 개만 못 박아 놓습니다. 심폐 피트니스와 그 다음에 근육 피트니스로 딱 좁혀 놓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증거는 아하, 운동이 또는 심폐 기능의 훈련이 그리고 근력의 훈련이 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90년대 만들어 놓습니다. 자, 90년 정도 됐을 때 이미 미국은 사회가 다 바뀌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1968년 에어로빅스라는 단어를 닥터 쿠퍼가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이미 70년대, 80년대 넘어와서 사회적 요구는 굉장히 붐을 일으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코멘데이션은 ACSM에서 만드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죠. 안 되겠다. 미국 사람들 운동시켜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미 1980년대, 90년대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쌓였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나 미국의 보건당국 또는 미국의 의사협회들은 여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여전히 80년대만 해도 야, 운동이 무슨 효과가 있어? 운동이 무슨 취게 그냥 뭐 체력만 키우는 거지. 그게 병을 낫게 해? 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운동이 여전히 치유의 목적, 예방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의사는 글쎄요, 10명이면 한두 명이나 됐을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비만해지고 체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심장질환은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사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죠.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스포츠를 하고 ACSM보다는 미국의 하트 어소시에이션이나 등등등 미국의 의사협회들이 훨씬 더 막강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야, 우리도 운동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야, 그러면 연구를 좀 해봐.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서 연구의 자료들을 모아봅니다. 과연 운동이 사람들의 건강을 변화시킬까? 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여주시, 여기 이제 잘려서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오른쪽 위는 그래프는 일종의 theoretical, 그러니까 이론적 그림입니다. X축은 운동의 양 정도로 보시고요. Y축은 건강의 이득 정도로 보세요. 즉 다시 말해서 운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상의 이득이 있을까요? 자, 이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건강상의 운동의 양이 많아질수록 건강상의 이득이 있을까요?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득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는 만큼 이득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부정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많이 할수록 이득이 더 나빠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대하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기대를 해뒀던 것 같아요.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직선 같지는 않아.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상의 이득이 있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왼쪽 아래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거의 클래식한 연구 결과들을 모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써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건강 운동 과학자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에피데미올로지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한 번씩 여러분 기억하셔도 될 겁니다. 파펜바거. 굉장한 사람입니다. 거의 신이죠. 지금 현재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블레어라는 사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Physical Activity or Fitness의 수준에 따른 CHD는 Coronary Heart Disease예요. 관상심장질환입니다. 관상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에요. 자, 이게 역과정이니까 한번 보시죠. 피트니스가 커질수록 사망률은, 심장질환 사망률은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 보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죠. 인터넷 쳐도 다 나오니까 운동하세요. 그러면 심장질환이 많이 나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사람들은 긴가민가 알고 있었는데 데이터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89년쯤에 이 데이터가 명확하게 의사협회에 인식을 확실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사망률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또 제가 의도적으로 요걸 올렸습니다. 잘 보세요. Physical fitness or fitness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Physical activity or fitness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 활동량 또는 체력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여기서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 기술을 알아낼게요. 결국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 더 활동을 해봤자 추가적인 이득은 별로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초기에
운동을 조금만 더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운동을 이미 하는 사람은 당신 운동하세요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지 말래도 해요. 그리고 한들 효과는 거기서 거기. 왜? 이미 효과의 실링에 닿았으니까. 그러니 중요한 거는 안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 당신 조금만 더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오래 살아. 건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양에 따라서 효과가 2차 곡선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만큼만 더 해도 증가하는 폭이 요만큼만 증가해서 증가하는 폭보다는 훨씬 더 크죠. 자, 그러면 어떻게 꼬셔낼까요? 자, 운동하시면 건강해요. 자, 트레드밀 12 걸어놓고 90분 달리세요. 한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운동이란 단어를 뺍니다. 그래서 1995년 ACSM은 사실은 거꾸로 지금 잘못 썼어요. CDC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 지금은 이제 CDC and Prevention까지 다 해가지고 미국 질병통제예방국 이렇게 될 거예요. CDC 치면 다 나오니까요. CDC가 ACSM을 살살살살 꼬십니다. 야, 너희들의 목표가 있지만 우리하고 같이 갈래? 너희도 국가에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 레코멘데이션 하나 내자. 너희들하고 같이 내게. 너희들이 78년에 처음 내고 레코멘데이션이라는 거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건 운동선수 거니까 이제 미국 전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럼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새로 냅니다.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레코멘데이션 HSM은 굉장히 좀 찝찝하죠. 그런데 모든 미국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레코멘데이션 또는 가이드는 그렇게 운동을 리드미컬한 에어로빅을 일주일에 무슨 강도에 모으는 굉장히 허무한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잘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 매우 아주 제너럴하게 냅니다. Every American adult. 여기도 또 중요해요. 모든 미국 성인 얘기합니다. 여기서 애들 없어요. 노인도 없고. 왜?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그 데이터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90년대 만들어졌다는 건 이 데이터는 70년대 80년대 데이터여야 돼요. 자, every American adult should accumulate 30 minutes or more of moderate intensity, 줄였습니다, physical activity on most preferably every day. every day입니까? preferably every day. 뭐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네? days of the week. 일주일에 최소한 며칠, 가능하면 매일 하루에 중등 강도의 피지컬 액티비티를 30분을 누적해서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왜 이 레코멘데이션이 나왔을까요? 물론 데이터를 다 모아보니까 최소한 사망률이 떨어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한 3, 4, 5일 정도는 해야 되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FITT가 잘 안 보이죠. 사실은 78년 ACSM만 보더라도 운동 강도하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90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moderate intensity physical activity입니다. 운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physical activity가 여러분들 개념을 좀 아시죠? 에너지 대사량을 안정시보다 높이는 보통의 무조건 활동.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physical activity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본격적으로 목적과 체계적인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향상시키는 거로 정의가 되죠. 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이제는 미국 정부도 CDC는 결국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이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처럼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6년에 드디어 지금까지 쓰이는, 지금 90년이면 지금부터 30년 됐죠. 지금까지도 쓰는 미국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으로 자, 서전 제너럴 리포트라고 냅니다. 자, 모든 국민은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놓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미국의 보건, 건강, 운동, 신체 활동, 체력 정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이 리포트에 의해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써줘요. 뭐 제너럴한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매우 중요해요. 국가가 이걸 인정했다는 거죠.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이 규칙적인 중강도 활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결국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고 그러한 캠페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재밌습니다. 이제 보세요. 또 제가 엑서사이즈와 피지컬 액티비티를 구별해놓고 이렇게 딱 가름말을 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상의 이득을 위해서는 운동하지 않으셔도 돼요. 격렬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평소에 많이 움직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뻥인데 이미 활동적인 사람은 신체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득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뻥이죠. 요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위에도 잠깐 요거를 적어놨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근거하면 운동을 이미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도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할 겁니다. 근데 뭐 여하튼 이미 활동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 안 하신 분들 운동하신 분들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렬할 필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그리고요. 당신 이미 활동적이라고? 그러면 더 해보세요. 뭐 더 좋아질걸요? 살살 꼬시는 거죠. 그리고 몇 개의 중요한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놉니다. 운동이, 신체 활동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를 얘기해야 돼요. Regular physical activity with at least moderate intensity in 5 or more days of week reduces risk of developing 블라블라블라블라. 다시 말해서 운동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를 규정해 버립니다. 두 번째, 개선한다는 것을 규정해 버립니다. 운동하면 뭐가 좋아요? 네, 중성지방이 떨어지고요,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를 얘기해줘. 그리고 심리 정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등등 운동을 하면 여러분 사망률 떨어지고요, 근골격계의 기능도 좋아지고요, 뼈에도 좋아지고요, 여러분들의 신체적 기능성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나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미 과학계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 것을 무엇인지 다 알지만 이게 퍼블릭하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다가 다 적어 놓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가가 예산을 써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1994년에 ACSM이 CDC와 함께 저렇게, 자, 여러분, 미국 국민 모든 여러분, 일주일에 5일, 가능하면 매일 중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루에 30분만, 그냥 한 번에 30분 하셔도 되고요. 15분, 15분 두 번 잘라도 되고요. 10분, 10분, 10분 세 번 잘라서 30분만 만들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왜냐? 사실은 ACSM은 그때 공식적인 ACSM만의 운동 가이드라인은 또는 레코멘데이션은 아니었어요. CDC가 하라고 하니까 같이 가서 우리는 권위 있는 기관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서 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난 3, 40년 동안 보니까 여전히 운동은 좋고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운동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나니 뒤에서 운동 전문가들이 뭘 X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운동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피지컬 액티비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운동 안 하면 피트니스 뭐 디벨롭백 메인테닝 그거 안 돼. 알잖아. 왜 거길 써놨어?
조금 했죠. 그리고 나서 ACSM과 미국 심장협회는 또다시 2007년에 새로운 버전을 냅니다. 이건 물론 ACSM 단독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또 정부화가 아니고 의사단체와 스포츠의학단체가 만난 거죠. 그런데 ACSM은 이미 78년, 90년 레커멘데이션이 있고요.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미 운동으로 가고 있죠. 정부도 돈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러니 미국 의사협회도 여기에 ACSM과 손잡고 새롭게 버전을 냅니다. 그리고 65세 이하의 어른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른들, 그래서 두 개로 딱 나눠요. 그래서 65세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개로 다시 나누죠. 뭐 제가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씩 보세요. 결국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등 강도의 카디오를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 또는 일주일에 3번에 20분의 카디오를 강하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스트렝스 트레이닝, 어떤 레피티션, 얼만큼 빈도의 운동, 이렇게 씁니다. 여기는 어디에 근거할까요? 네, 이미 78년, 90년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있었던 모든 데이터를 긁어 모읍니다. 물론 이때부터 데이터는 단순하게 처음에 1978년에 만들었던 운동선수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는 보통의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두 단체가 모였으니 병원에 있는 노인들과 병약자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 65세를 기준으로 빼고 나누고 가릴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세요. 65보다도 어리지만 혹시라도 만성질환이 있거나 에스라이러스, 관절병이 있으신 분은, 그리고 50대 이상은 이걸 따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 요거를 딱 보시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운동이란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는 FITT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는 병자가 보입니다. 질환이 보이죠.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중단 정리하면 결국 포인트는 뭐냐?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느냐가 하나 중요하고요. 시대가 늘어날수록 데이터는 쌓이고요. 그러니까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기관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엑서사이즈를 쓰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액티비티를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ACSM은 여태까지 질환자를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ACSM은 철저하게 건강한 보통의 사람들만 썼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이나 CDC는 더 크죠. 전 국민이니까. 근데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약간 병원 쪽이니까 재활 아니면 재생, 병자, 질환자에 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섞은 레코멘데이션이죠. 자, 더 가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996년 서전 제너럴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국가에서 운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처음으로 또 만들어져요. 물론 1996년에 얘기했을 때 운동은 좋습니다. 그리고 95년에 94년인가 95년에 얘기한 CDC하고 ACSM 같이 얘기하는 모든 미국의 성인들이요, 일주일에 5번, 가능하면 매일 중등 강도 운동을 30분은 하루에 큐뮬레이트, 누적적으로 해라 라는 말이 있었지만 너무 제너럴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또 모읍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8년에 그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 드릴게요. 단어 두 개를 제가 비교해서 드립니다. 하나는 recommendation이고요. 하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레코멘데이션하고 가이드라인의 차이는 뭐냐면 레코멘데이션은 글자 그대로 굉장히 명료하게 권장 사항 하세요 이런 거고요.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약간 쉽게 말해서 이쪽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고요. 레코멘데이션은 자 여기서 정류장 2개 지나면 저기 빵집 있죠. 저기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가자마자 2번째 골목으로 왼쪽으로 가세요. 요게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3시 방향으로 한 몇백 미터 가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 보세요. 레코멘데이션 아닙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CDC에서도 Physical Activity Guidelines라고 썼죠. 신체 활동 지침. 2008년 미국인을 위한. 여기서 2008년을 쓴 이유는 뭘까요? 엎어전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제1회 또는 무슨 몇 년 이러면 그 다음에 또 해가 생겨요. 그리고 지침이 개발된 이유와 방법이라고 씁니다. 아까 96년에 서전 제너럴 리포트에도 똑같듯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운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질환을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이걸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우리가 일일이 따져서 설명할 필요는 하나도 없겠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마지막 버전일 거예요. 2011년, 지금부터 13년 전에 ACSM은 드디어 세 번째 레코멘데이션을 만듭니다. 세 번째 레코멘데이션을 만듭니다. 78년, 90년, 그리고 살짝 2007년 1995 CDC하고 하고 2007년에 잠깐 아메리칸 심장협회하고 했지만 그거는 미국 전 국민 그리고 병약자와 연계된 가이드라인 또는 레코멘데이션 만든 거고요. 드디어 ACSM은 독자적으로 다시 레코멘데이션을 만듭니다. 2011년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네. 이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일 거예요. quantity 처음에 시작이 달라져 버렸죠. 예. quantity and quality of exercise 들어 있습니다. for developing and maintaining 여기까지 다 익숙하죠. cardiorespiratory, musculoskeletal 여기까지도 익숙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and neuromotor fitness in apparently healthy adults 그리고 guidelines for prescribing exercise를 썼습니다. 레코멘데이션이 사라졌어요. 2011년 전까지는 운동 이렇게 하세요 라고 레코멘데이션을 딱 줬는데 이제는 가이드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밌죠? 왜 그랬을까? 이제는 사람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쌓이고 복잡해지니까 레코멘데이션을 주기에는 너무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터버려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직역제가 해볼게요. 명확히 건강한 성인의 명확히 건강해야 돼요. 그냥 건강합니다 해서는 안 돼요. 명확하게 건강한 성인의 심폐, 근골격, 운동신경, 체력을 발달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운동량과 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운동 처방 가이드로 바뀝니다. 권장량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4개의 영역을 넣습니다. cardiorespiratory aerobic exercise, resistance exercise, flexibility, neuromotor exercise training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획기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prescribe 하는데 FITT, frequency, intensity, time, type까지 딱 있는데 그 뒤에 다시 운동량이 바뀝니다. 볼륨으로 가죠. 그리고 pattern, 그리고 progression, 진도까지.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거는 제가 다 읽지 않아요.
이렇게 길어집니다. 78년 거 기억하시죠? 딱 4줄. 프리퀀시는 어떻게? 일주일에 3번, 5번. 인텐시리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90%. 운동 시간은 15분에서 90분이었나? 60분이었나? 그리고 운동 유형은 큰 근육군을 쓰는 에어로빅 리드미컬 운동을 블라블라블라블라 몇 개 이렇게 썼죠. 근데 이제는 가이드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레코멘데이션은 사실은 이 안에 레코멘데이션 FITT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전같이 7330 이러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없죠. 사실 7330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ardio Respiratory Fitness 하나 있고요. 두 번째 Resistance Exercise 있고요. 세 번째 Flexibility 있고요. 네 번째 운동 기능, 기능성 운동, 근신경 훈련 이렇게 딱 4개가 있죠. 왜 이렇게 구분됐을까요? 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게 모두입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 왔다리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좀 평범하게 그냥 3개를 비교적으로 했습니다. 78년하고 90년 거는 다 똑같아요. recommendation이고요. 예, developing and maintaining 이고요. 78년은 fitness, 그리고 90년 거는 cardiorespiratory and musculoskeletal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quantity and quality 나가죠. 2011년은 가이드라인도 바뀝니다. 여전히 quantity, quality 있고요. developing, maintaining 있고요. 대신 심폐, 근골격, neuromotor,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2008년이었죠? 2018년에 다시 버전 나옵니다. 이건 미국 CDC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개정합니다. 그 개정한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데이터가 더 많이 쌓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건강의 혜택이 추가가 됩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뇌 건강이나 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가된 암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암에 걱정이 되시는 분은 운동하시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요, 기분도 좋아져요. 기능성도 좋아지고 수면에도 좋아집니다를 포함시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여러분 운동 효과 좋습니다. 이게요, 체력만 하고 뭐 복근을 만들고 무슨 뭐 근육질이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건강 예방에도 좋고요. 지금 질병이 걸렸으면 개선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혹시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예방도 해줍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 움직이면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과 신체 활동의 개념 정리를 확 나누고요. 대상에 따라서 개념이 확 나뉘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가 레코멘데이션을 만드냐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냐에 따라서 개념이, 단어가, 그리고 기술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재밌는 거 있어요? 삭제한 것도 보여주네요. 성인이 신체 활동을 최소 10분 동안이라도 하세요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가요? 아하, 죄송합니다. 그거 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는 것도 빼요. 심지어는. 왜냐하면 증거로 보니까 옛날 우리가 봤던 데이터보다 요즘 데이터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한데 요즘 데이터 얘기는 너무 짧은 운동은 그건 운동이 아니야. 너무 슬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무슨 가사처럼요. 자, 그리고 더 활동적이도록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전문가이든 아니면 보통의 사람이든 이 가이드라인만 따라가서 운동을 또는 신체 활동을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는 2018년 Physical Activity Guidelines를 줄여서 PAG라고 합니다. PAG라고 하고요. 2018년 PAG Recommendation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또 친절하게 다 연령별로 나눴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건 CDC입니다.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거를 대략적으로 미국의 모든 성인이여 움직이세요.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이를 또 다 나눕니다. 3에서 5세, 6에서 70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 그리고 노인,
그리고 뒤로 가면 또 있습니다. 임신부, 임산부. 그러니까 뭐 임신한 사람 또는 산부 또는 장애를 가졌거나 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을 다시 만들고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 완벽하게 FITT를 다 넣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웬만해선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exercise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있나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다 physical activity로 사용을 할 겁니다. 뭐 가이드라인 자체 이름이 physical activity guidelines니까요. 네. 이해되시나요 이제?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운동하고 운동 가이드라인, 운동 레코멘드, 그러니까 운동과 피지컬 액티비티 그리고 레코멘데이션과 가이드라인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셨을 거예요. 다시 보시면 7330 이거 어디서 나왔지? 저 아직도 몰라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뭐 몇 개 연구기관 또 박사님들 교수님들 모시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가 홍보 캠페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은 해야 되고 한 번에 30분은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죠? 7330 그거 좋다 뭐 이렇게 결정했는지 어떻게 된지 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몇 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한테 남습니다. 첫 번째, 모든 레코멘데이션과 가이드라인은 근거에 기반한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단순하게 몇 개의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어낸 결과를 통으로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경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이나 레코멘데이션에 관심 있어서 공부하신다면 들어가서 잘 보세요. 그러면 모든 가이드라인과 레코멘데이션의 평가의 끝에 줄을 달아 놓을 때 거기에 이것의 신빙성까지도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케일 1부터 5 이렇게 해가지고 5 이거는 확실한 거, 4 이거는 믿을 만한 거, 3 요거는 따라도 충분한 거, 2 아직은 증거가 불확실하나 여전히 유효한 거, 1 얘기는 하고 싶은데 긴가민가한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코멘데이션과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거는 일단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얘기해 놓을게요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지 실질적으로 증거에 입각한 그 증거가 많아서이기도 하고 또는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전히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는 약하게 강조되거나 또는 아예 아직 안 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알아둬야 될 게 어떤 기관이 이 레코멘데이션과 가이드라인을 내느냐에 따라 달립니다. 정부냐? 아니면 의사협회냐? 아니면 운동과학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어디서는 일주일에 30분 어큐뮬레이트 하세요. 그리고 어디서는 세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레코멘데이션 보시면 이게 어떤 게 맞는가 헷갈려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만 딱 아시면 여러분들은 제목을 보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쉽게 그냥 제가 여기다가 링크 걸었는데 들어가서 바로 업데이트된 거 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 가끔가다 여러분들 누가 레코멘데이션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더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을 보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을걸요. 2018년 PAG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요거 하고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ACSM 2011년 가이드라인 두 개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쓰려면 혹시라도 쓴다면 혹시 여러분들 78년 90년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인터넷 검색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지 헷갈려 그러지 마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CDC, American Heart Association, ACSM.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재활이나
크로닉 디지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을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피트니스를 가르치려고 최소한의 건강과 피트니스 유지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려면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슨의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노인들과 제너럴한 파퓰레이션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신다면 저는 PH를 쓸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끌어내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젠가 또 다시 변합니다. 자, 2008년 났죠? 2018년 났죠? 언제 또 나올까요? 네, 예측하기는 2028년에 나오겠죠. 아직은 2018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슨의 2011년 거는 언제 나올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조만간 몇 년 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더 붙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또는 아예 확 줄여가지고 그냥 피트니스로 다시 통일할 수도 있죠. 또 몰라요. 가이드라인이 레코멘데이션으로 변할지. 중요한 거는 이게 변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데이터에 쌓이는 거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은 확장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디테일해집니다. 아마도 특정한 케이스에 예를 들어서 질병 등등등으로 빠질 겁니다. 그러니 레코멘데이션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권장량을 쓴다는 것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아셨나요? 이제 전문가 여러분 다 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딱 이해하시면 그것도 1시간 반 만에 얼마나 좋아? 에? 이거 60년 된 이야기를 1시간 반 만에 확 다 해가지고 다 제가 분해해드렸잖아요. 어떤 엑서사이즈, 피지컬 액티비티 모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피지컬 액티비티와 엑서사이즈를 구분하는 이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정책적인 목표와 목적에 의해서 구분된 단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갑자기 맞아 신체 활동은 어떻고 운동은 어떤가 이게 아니고요. 아주 속내는 운동이라는 보통 사람들의 인지 수준에서의 그 강도를 보통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으니 이거를 새로운 단어로 이런 말 하죠. 정치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프레임 전환.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해서 신체 활동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잘 들어보면 어떤 거는 이게 가만있어 봐. 이런 프리퀀시에 이런 뭐 운동 듀레이션에 이런 타입이면 이건 피지컬 액티비티가 아니고 엑서사이즈인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나 엑서사이즈냐 피지컬 액티비티냐 심지어는 트레이닝이란까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매우 전문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단어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 대충 이렇게 써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동 가이드라인 어디서 사용하시든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재활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고 심지어는 뭐 지금 제가 소개드린 그 정부 그리고 의학계 그리고 스포츠 과학계가 아닌 막 재활계도 따지고 보면 또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기도 거의 가이드라인이죠. 레코멘데이션은 아니고요. 왜냐면 재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디벨로핑 앤 메인테이닝이 아니고 이거는 리해빌리테이니까 이건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케바케가 있으니까 너무 거기는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거기는 뭐 내고 싶어도 내지를 못할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 가이드라인 레코멘데이션 잘 보세요. 이제는 절대 어디 가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다시. 자, 그럼 오늘은 제가